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암세포를 100배 키우는 반찬통이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어려운 질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사망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하면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행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무심코 음식을 보관한 어떤 용기들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암세포 늘리는 최악의 음식,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이렇게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암 예방대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다른 말로 악성종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투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성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비정상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들을 담는 용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의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에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6번째,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면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인데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 나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첨가된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리가민 및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 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오래 먹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됩니다.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암 예방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식탁 위에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아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 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또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과 발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쌍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알일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아무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어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과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이런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이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와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하나에서 2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2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2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 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의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혈액응고, 근육 수축 등의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에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섭취가 혈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 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요.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E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 유지에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 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사과가 당뇨와 혈당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 회복을 위한 기회입니다. 왼쪽 영상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투자해보세요.